예, 안녕하세요. 백치 일곱 번째 시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7쪽이에요. 요 버전이요. 요 버전. 벌써 11시가 지났다. 공작은 지금 시내에 있는 옛반진 씨 댁을 찾아간다 하더라도 업무를 보고 있는 장군밖에 만날 수 없을 뿐더러 그것도 확실치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또 장군이 그를 지체 없이 공작이 머무는 곳으로 데려다 주리라는 생각이 들었으나 그는 이전에 한 군데 방문해 보고 싶은 곳이 있었다. 이 방문은 어떤 의미에서 그에게는 모험이었다. 그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였다. 그 집은 사도바야 거리에서 멀지 않은 고로바야가에 있다는 것이 그가 알고 있는 정보의 전부였다. 그는 일단 그곳으로 걸어가 보기로 했다. 거기까지 가다 보면 최종적인 결정이 설 것이라는 희망에서였다. 그 공작이 가려던 교차하는 곳까지 갔을 때 전에 없이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두근거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멀리서 보이는 어떤 집 한 채가 그의 시선을 끌기 시작했다. 아마도 그 독특한 외형 때문이었으리라. 공작은 혼잣말로 뇌까린 것을 나중에 기억했다. 필시 이게 그 집일 것이다. 그는 비상한 호기심으로 자신의 추측이 맞는지 확인하러 다가갔다. 그는 자신의 추측이 맞는다면 왠지 몹시 불쾌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아무런 치장도 하지 않은 더러운 초록색의 이 3층짜리 집은 커다랗고 우중충했다. 지난 세기 말쯤에 세워진 그와 같은 유형의 집들이 빼체부르크의 이쪽 거리들에 유난히 밀집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독특한데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이지 않은 스타일의 그런 집들이 빽빽하게 몰려 있었다는 것 같아요. 아래층은 대부분 환전상들, 그러니까 돈, 화폐 이렇게 이자놀이하고 뭐 돈도 바꿔주고 이러는 환전상들이 살고 있었고 위층에는 거세파, 환전상에서 일을 하는 거세파 교도 그러니까 주석에 이렇게 나왔네요. 이 종파의 광신자들은 스스로 거세한다. 이들의 직업은 대체로 환전상이었다. 그러니까 좀 섬찟하네요. 그러니까 스스로 거세를 한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 자기의 그 욕심이나 자기의 어떤 이런 성적인 측면을 스스로 완전히 끊어버렸다라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환전상을 또 하고 있다라는 얘기네요. 이런 집들은 안이나 밖이나 별로 인심이 좋아 보이지 않고 메말라 보였다. 모든 것이 숨어 들어가 비밀스러워 보였다. 이 집들이 한결같이 그런 인상을 풍기고 있는지는 설명하기가 곤란할 것이다. 물론 건축에서 선의 결합은 나름대로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다. 이런 집들에서는 거의 예외 없이 상인들이 살고 있었다. 공작은 대문으로 다가가 간판을 읽었다. 세습 명예시민 로고진의 집. 그는 망설이지 않고 유리문을 열었다. 유리문은 그의 뒤에서 쾅하고 요란스럽게 닫혔다. 그는 정면에 있는 계단을 따라 2층으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컴컴한 층계는 돌로 어설프게 만들어져 있고 벽은 빨간색 페인트로 치장되어 있었다. 로고진이 어머니와 동생과 함께 이 삭막한 2층 전체를 쓰고 있다는 것을 공작은 알고 있었다. 공작에게 문을 열어준 사람은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않고 그를 데리고 갔다. 그들은 널따란 홀을 지나갔다. 그 홀은 벽에 대리석 무늬가 칠해져 있고 참나무 토막을 박아 만든 마룻바닥에 1820년대의 투박한 각으로 치장되어 있었다. 홀을 지나 지그재그로 꼬부라지며 세장 같은 방들도 통과했다. 그리고 두세 계단을 올라갔다가 다시 그만큼 내려와서는 마침내 어느 방문을 두드렸다. 문을 연 사람은 로거진이었다. 그는 공작을 보고 잠시 동안 석고처럼 창백하게 질려서 꿈쩍도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로고진, 내가 때를 잘못 맞춘 것 같네. 난 그냥 가보겠네. 공작이 당황한 나머지 이렇게 말했다. 괜찮아. 잘 왔네. 로고진이 드디어 정신을 가다듬고 말했다. 어서 들어오게나. 그들은 서로 반말을 했다. 창백함과 가늘게 스치는 듯한 경련이 로고진의 얼굴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는 손님을 맞아들였지만 당혹감이 계속되었다. 무얼 그리 빤히 쳐다보고 있나? 앉게나. 공작은 의자에 앉았다. 솔직히 말해주게, 자네는 내가 오늘 빼째 부르게 올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나 몰랐나? 공작이 말했다.
자네가 올 것이라고 생각했네. 보다시피 내 생각이 들어맞았군. 하지만 오늘 오는 것까지야 내가 알 수 있었겠나. 그는 도끼를 품은 채 웃으면서 말했다. 이러한 대답 속에 있는 날카로운 돌발성과 이상한 짜증에 공작은 더욱더 놀랐다. 음, 아까 기차에서 내릴 때 바로 지금 자네가 나를 쳐다보는 것 같은 아주 똑같은 눈을 보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거기 로고진이 있었을 수도 있고 사실은 없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이 이후의 이야기를 제가 조금만 해드리면은 로고진이 사실은 공작을 뒤에서 따라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스타샤 필리포프나가 공작이 자신을 동정하고 연민한다라는 것이 진심이라는 것을 알아차렸기 때문에 나스타샤 필리포브나의 마음에 공작이 있다라는 걸 알고 나서부터 로고진이 굉장히 공작을 살펴요. 뒤에서. 그리고 실제로 죽이려고까지 해요. 그 로고진이 공작을. 그런 장면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미슈킨이 사실로 이렇게 파악을 한 거예요. 모르겠네. 사람들 틈 속에서 본 것이라서 내 눈에만 그렇게 보였는지 몰라. 그러니까 인공작이 대사죠. 요즘에는 무언가 눈에 어른거리는 것 같아. 이복의 로봇은 마치 5년적 발작을 일으키곤 했을 때와 거의 같은 느낌이야. 그렇다면 뭔가 그냥 어른거렸던 게로군. 날 잘 모르겠어. 로고진이 중얼거렸다. 로고진의 얼굴에 상냥한 웃음이 번졌지만 이 순간에 그런 웃음은 걸맞지 않았다. 그 웃음 속에는 아무리 뜯어 맞추려 해도 그렇게 되지 않으려 않는 깨져버린 무엇인가가 있는 것 같았다. 다시 외국으로 가려는 건가? 그는 갑자기 이렇게 묻고는 말을 이었다. 자네 기억하지? 우리가 가을에 페스코프에서 이곳으로 오는 기차를 함께 타고 왔던 것을. 자네는 망토의 각반을 차고 있었지. 로고진이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는데 노골적인 악의를 드러내 보였다. 자네 여기 완전히 정착한 것인가? 공작이 서재를 둘러보며 물었다. 그래, 난 여기서 살아. 여기 말고 내가 살 곳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니까 엄마와 동생하고 같이 사는데 지금 아버지가 거세를 하고 환전상으로 이렇게 일을 해서 그 많은 돈을 어떻게 보면은 축적을 하게 된 것이죠. 322쪽. 집이 너무 음침해. 자네는 음침하게 사는 것 같아. 공작이 서재를 훑어보며 말했다. 로고진의 서재는 천장이 높고 컴컴한 커다란 방이었는데 거기에는 온갖 가구들이 다 놓여 있었다. 가구의 대부분은 커다란 집무용 책상들, 사무용 서적과 문서들이 놓여 있는 책장들이었다. 빨갛고 널따란 모로코식 소파는 로고진의 침대 겸용으로 쓰이고 있는 게 분명했다. 공작은 자기 앞에 책상에 놓여 있는 두세 권의 책을 보았다. 그중 한 권인 솔로비오프의 역사는 펼쳐져 있었고 읽던 곳에 식별표가 놓여 있었다. 그러니까 솔로비오프도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뭐 많은 얘기하면은 좀 길 것 같으니까 어쨌든 간에 좀 변증법적으로 러시아의 역사를 기술한 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증법적으로 역사 기술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은 자유나 영혼이나 어떤 신적인 뜻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역사의 구체적인 발전 과정을 이끌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는 자유의 자기 실현이에요. 그러니까 노예 상태, 원시 상태에서 조금 더 자유로운 상태가 뭐 농사를 지으면서 자연을 극복한 단계.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은 노예나 주인이 생겨나겠죠? 그러면 노예나 주인이 또한 자신의 평등한 인간성과 인격성을 깨닫고 그 다음 단계로 추동하는 것은 자유에 대한 자기 원리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그 다음 단계의 자유에 대한 자기 원리. 그러니까 역사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시대적인 배경 안에서 자유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정초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비오프의 역사도 여기 주석을 보니까 변증법적 역사관이 있다. 그리고 그거를 로고진이 읽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분은 그래서 희끗희끗한 이런 누런 어떤 노인이 있었는데 이분 자네 아버지가 아닌가 공작이 물었다. 바로 맞췄네. 이분은 구교도가 아니었나? 아니야.
교회는 다니셨지. 하긴 구교도의 교리가 더 맞다고 하셨어. 거세파 교도들도 아주 존경하셨지. 여기가 바로 선친의 서재였네. 왜 자네는 나의 선친이 구교도가 아니었나고 물어보았지? 결혼식은 여기서 할 작정인가? 그러니까 나스타샤랑 여기서 결혼할 거니? 그래. 로고즈는 예기치 않은 질문에 부르르 떨며 대답했다. 곧 할 건가? 자네도 알다시피 그게 어디 내 맘먹기에 달려있는가. 로거진, 나는 자네의 적이 아니네. 그러니 조금도 회방 놓을 생각이 없네. 예전에 바로 이와 같은 순간에 말했듯이 지금 되풀이해서 말하는 거라네. 모스크바에서 자네 결혼식이 준비되어 있는 동안 자네도 알다시피 나는 그 결혼식에 방해하지 않았네. 처음에 그 여자는 결혼식을 목전에 두고 나에게 뛰어들어 자네로부터 자기를 구해달라고 요청했네. 그러니까 이런 게 긁히는 거야. 로고진이. 여기서 그녀는 나스타샤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로고진 같은 저런 무서운 인간하고 결혼을 하는데 당신은 나를 연민하잖아요. 그리고 나를 동정하고 내가 그런 여자가 아니라고 당신이 말해놓고서는 나를 저런 로고진한테 시집 보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로고진은 무의식인이 괜찮은 사람이고 괜찮은 걸 넘어서 바보같이 선한 천사인 거를 알면서도 사실은 무의식인을 보면 볼수록 긁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녀가 한 말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 거라니까 순진하게 그냥 전하는 거야. 또 이 사람은 착하니까. 그래서 320쪽, 24쪽. 어, 나는 그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동정하는 거야. 내가 분명히 이렇게 말했다고 기억하고 있어. 그러니까 예, 자네는 그때 이런 말을 내 말을 이해했다고 했어. 그렇지. 이해하겠지. 그런데 왜 그렇게 증오하는 표정으로 보고 있는가? 나는 자네를 안심시키러 온 거네. 자네도 나에게 소중하기 때문일세. 나는 자네를 무척이나 사랑해, 로고진. 그럼 이제 가서 다시는 안 찾아오겠네. 잘 있게. 공작은 일어났다. 그러니까 잠깐 이제 로거진도 뜸을 들이겠죠. 아, 내가 너무 했나? 아니면 기차에 나갔어, 이 인간 지금. 거기서 본 거예요, 지금. 혐오스러운 눈을. 그리고 로거진과 뮤시킨이 그 다음에 십자가에 두고 우정을 맹세해요. 나는 너한테 그런 사람이 아니다. 뮤시킨이 계속해서 로거진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로거진도 알잖아. 가냐 같은 놈한테 주먹으로 맞고도 가만히 버티고 있었던 사람이 무의식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안단 말이야, 로고진도. 보통 내기는 아니니까. 근데 이제 이렇다 보니까 내가 또 괜하게 또 저렇게 친구 한 명 잘 사귀었는데 그랬나?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잠깐 앉아 있게. 로고진은 자리에 앉아서 머리를 오른쪽 바닥에 기댄 채 나직이 말한다. 이렇게 오랜만에 보는데 그냥 가면 어떻게 하나? 공작은 앉았다. 두 사람은 다시 침묵을 지켰다. 자네가 내 앞에 없으면 레프 니콜라에비치로 미식긴. 나는 그 즉시로 자네에게 악의를 느끼네.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선과 악에 대한 아이러니인 것 같아. 네가 없을 때는 나는 너를 굉장히 혐오하고 증오하지만 네가 이렇게 있으니까 참 너무 네가 너한테 미안하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함께 있으면 나를 믿지만 내가 없으면 다시 의심하기 시작하니 자네는 아버지를 닮았군. 공작, 자네와 함께 있으면 자네의 말을 믿게 돼. 나는 자네와 나를 동등한 인간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 왜 그런 사족을 쓸데없는 소리를 하나? 다시 화가 난 것이로군. 공작이 말한다. 이보게, 그런 경우에 우리들의 의견을 따로 물어보지도 않아. 로고진이 말한다. 우리 없이 다 처리를 해버렸거든. 우린 사랑도 다른 식으로 하고 있어. 모든 게 달라. 로고진이 다시금 말한다. 자네는 연민 따위의 그녀를 사랑한다고 했지. 나에겐 그녀에 대한 그따위 연민은 없어. 더구나 그녀는 나를 몹시 증오하고 있어. 그녀는 밤마다 꿈속에 나타나. 항상 다른 남자와 나타나서 나를 비웃고 있는 거야. 실제로 그래. 나와 같이 결혼식장에 가면서 나에 대해 생각하는 걸 잊어버린 거라네. 고무신은 거꾸로 신은 여자처럼 말이야. 믿을지 모르겠지만 지난 5일 동안 그녀를 못 봤네. 그녀를 찾아갈 용기가 나지 않아서야. 틀림없이 뭐하러 왔어라고 물을 테니까. 내가 그녀에게 지금껏 보통 수모를 당했는가? 좀 더 읽어볼게요. 어떻게 수모를 당했나? 무슨 소린가? 자네는 정확히 모르나 보군. 결혼식을 목전에 두고 그녀가 자네한테로 도망갔다고 자네 입으로 방금 말하지 않았나?
자네도 믿지 못하겠지만 나는 확실히 알고 있지. 그런 여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건가? 그녀는 자네와 있을 때는 그런 여자가 안 될 걸세. 오히려 그런 행동에 기겁을 할 거야. 하지만 나한테는 바로 그런 여자야. 그게 사실이란 말일세. 그녀는 세상에서 더러운 쓰레기 쳐다보신 나를 쳐다보니까 권투를 한다는 깰레르인가 뭔가 하는 그 퇴역 장교사 사건도 나를 골려주기 위해 일부러 만들어냈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 깰레르라는 사람도 그러니까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로고진을 네가 그렇게 힘써 로고진? 그럼 난 깰레르라는 복싱 선수를 데리고 와서 너를 때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스타샤도 그러니까 굉장히 야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은 사실 천생연분이에요. 천생연분인데 무의식인이 이 사람을 이 두 남녀를 인간 대우를 해주는 거지. 327조. 그녀는 나는 지금 당신이 내 하인이 되겠다 해도 싫을 거야. 그런데 나보고 당신의 아내가 되라고 하더군. 그러니까 내가 말했지. 끝장을 보기 전엔 여기서 안 나가. 그러니까 이러더군. 지금 당장 깰레르를 부를 거야. 그 사람한테 당신의 목덜미를 들어 내 던져버리라고 말할 거야. 나는 그녀에게 달려들어 멍이 시퍼렇게 들 정도로 패주었지. 그러니까 나스타샤도 때린 거예요. 지금 로고진이. 그럴 수가. 공작이 외마디를 질렀다. 정말이야. 로고진이 두 눈을 반짝이며 낮은 음성으로 거듭 말했다. 하루하고도 반나절 동안 나는 잠도 안 자고 마시지도 않고 방에서 나오지도 않으며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지. 그러면서 죽으면 죽었지. 나를 용서해 줄 때까지 여기서 안 나가겠어. 만약 여기서 나를 끌어내라고 사람들을 부르면 나는 물에 빠져 죽을 테야. 너 없이 홀로 산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이랬더니 이 여자는 울고 이제 나스타샤가 울고불고 이제 잔료 셰프, 깰레르, 뭐 제추니브코프와 같은 이제 협작분들 다 불러놓고 창피를 준다는 거야. 여러분 모두 다 함께 극장에 갑시다. 저 남자는 여기서 나가고 싶어 하시니까 그대로 두어요. 나는 여러분들하고 놀러 갈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막 용서해줘, 용서하지 않겠어, 똑똑해, 뭐 너를 사랑해, 뭐 뭐해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애증이 너무 큰 거죠. 그러니까 무시하고 침뱉고 네가 이런데 나를 사랑할 거야? 그러니까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뭐 어떻고 저쩌고 막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라기 그러니까 증오가 사랑이라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엉키고 있는 거죠. 331쪽에 분명한 것은 자네의 연민이 나의 사랑보다 강렬하다는 걸세. 무언가 잔인하고 당장이라도 표출 싶어 하는 것이 로고진의 얼굴에서 타올랐다. 자네의 사랑은 증오와 분간이 안 가는데 공작이 말했다. 그럼 내가 칼부림이라도 할 거란 얘긴가? 공작이 몸을 흠칫 떨었다. 332쪽. 우리 아버지 초상화를 보고 왜 웃었지? 로고진이 묻는다. 왜 웃었냐고? 그냥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이네만 자네에게 이러한 불행만 없었다면, 즉 이러한 사랑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자네는 아주 가까운 미래에 적이 걸려있는 아버지와 똑같은 사람이 됐을 거야. 순종적이고 과묵한 아내와 함께 이 집에 홀로 살며 아무도 믿지 않고 그렇게 성호나 긋고 있었겠지. 점점점. 그래서 이런 대사가 좀 중요한데 335쪽. 공작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녀는 자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자네를 나쁘게 생각하고 있지 않네. 그렇지 않다면 그녀는 자네와 결혼함으로써 의도적으로 물속으로 뛰어들거나 칼날 밑으로 파고들겠다는 의미가 되네. 안 그런가? 누가 의도적으로 물속에 뛰어들거나 칼날 밑으로 파고들겠는가? 그러니까 이 지점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도스토옙스키 철학이나 도스토옙스키 소설에서 보여지는 대단히 강한 아이러니고 역설이고 모순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통을 피하려고 하고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하려는 것이 일반적인 차원에서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의 행위일 텐데 도스토옙스키의 작품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물속에 스스로 빠져들거나 칼 밑으로 들어가거나 이런 식의 행동들이 사실은 도스토옙스키 소설에서 많이 보여진다는 거죠. 실제로 나스타샤 필리포브나도 죄의식에 사로잡힌 나머지 스스로 고통을 감내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태도는 뭐 제가 뭐 흉 영상도 많이 올렸는 거 쇼츠로 올렸는 것 같은데 흉식의 어떤 우리가 나에게 이익이 되거나 나에게 공동의 이익이 되며 이익이 아닌 것을 제거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선한 행위가 정초된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정념에 의해서 도덕이 정초된다. 정념에 의해서 죄송합니다. 유쾌한 정념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행위에 추동력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기존의 도덕론을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뒤집어 고통에 차 있어야지만 내 삶의 존재와 내 삶의 존재적인 필연성을 확 느낀다라는 점에서 이런 점에서 사실은 도스토옙스키의 역설이 여기서 존재하는 것 같아요. 물속이나 칼날 미치라. 로고진이 마침내 입을 떼었다. 그거로군. 그 여자가 나에게 시집 오겠다는 것은 아마 내 칼을 기다리겠다는 뜻일 걸세. 이복의 공자, 자네야말로 지금까지도 사건의 요체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단 말인가. 난 자네를 이해 못하겠네. 물론 그렇겠지. 쉽게 이해가 안 되겠지. 헤헤. 하기야 사람들이 자네에 관해서 하는 말이 있지. 그 여자는 다른 놈을 사랑하고 있단 말이네. 그 사실을 이해하란 말일세. 내가 지금 그 여자를 사랑하고 있는 것처럼 그 여자도 지금 다른 놈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단 말이야. 그게 바로 자네야. 그 사실을 몰랐나? 나라고. 그러니까 깰레르 뭐 이런 잡놈들은 그냥 로고진을 돌리려고 하는 거야. 너도 이런 놈들하고 똑같은 놈들인데 나는 그냥 인생 포기한 어, 여자니까 너 같은 놈하고 결혼한 거야. 이거를 돌려가는 거고. 그러니까 로고진은 뮤시킨을 보면은 그게 견딜 수가 없어. 이 여자가 진짜로 사랑하고 이 여자가 같이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저 뮤시킨인데 저 여자가 나 같은 놈하고 사는 거는 스스로 목을 매는 짓을 하는 거고 결과적으로 나 역시도 저 여자를 저렇게 내가 목을 맨다라는 거는 로고진 자체에서도 굉장히 수모스러운 일이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원예용 칼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338쪽 자네 그 칼로 책종이를 찌르나? 맞네. 그건 원예용 칼이 아닌가. 원예용이지. 근데 원예용 칼 종이로 자르면 안 되는 법이라도 있나? 여기서 이제 끊을게요. 요거는 이제 3장까지 이렇게. 예, 계속 좀 읽어보겠습니다. 338쪽 4장 한번 읽어볼게요. 이들은 공작이 이미 거쳐왔던 방들을 지나서 갔다. 로고진이 약간 앞에 섰고 공작이 따라 들어왔다. 얘가 여기 그림 한 점이 있는데 그런데 이 그림은 할스혼바인의 복제품이네. 공작의 그림을 들여다봤다. 이 그림이 가지고 있는 메타포가 좀 중요하거든요. 주석을 한번 읽어볼게요. 한스 홀바인의 죽은 그리스도라는 그림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도스토옙스키는 까람진의 러시아 여행자의 편지를 통해 이 그림을 알고 있었다라고 해요. 외국에 갔을 때 도스토옙스키는 홀바인의 유화를 보고 싶어 했다. 그림을 보기 위해 그의 아내와 하루 동안 스위스의 도시 바젤에 머물기도 했다. 도스토옙스키는 이 그림이 심오한 강렬한 인상을 가졌다고 했다. 그러니까 한스 홀바인의 이 작품은 한번 그냥 구글에다 쳐보시면 잘 나올 거예요. 근데 저도 한번 쳐봤는데 성스러운 느낌이 아니라 정말 예수의 지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지친 예수가 이렇게 십자가에 내려와서 이렇게 굉장히 그 초라한 육신을 가지고 이렇게 누워 있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는 작품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텐데 여기서 메타포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과연 제가 저번에 악령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도스토옙스키의 세계관에서 어떻게 보면은 유물론적이고 도스토옙스키가 굉장히 기독교적이고 구원을 요청을 하고 부활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태도 역시도 굉장히 회의주의적이고 과연 구원이 도래할 것인가에 대해서 묻고 있고 그리고 이 그림에 대해서 도스토옙스키가 충격을 받은 것은 예수가 죽은 이들 가운데서 뭐 사흘 날에 이렇게 부활하시고 그게 이제 사도신경에서도 나오잖아요. 근데 그렇게 부활에 가장 포커스가 맞춰지는 이유는 예수의 죽음이 어떻게 보면은 단순히 육신의 그런 초라함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영혼의 예수님의 그 부활에서 그 메타포가 있을 때 예수의 죽은 육신 자체를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건데 너무 한서울바이는 지친 정말 십자가에서 시달린 정말 한 불쌍한 인간으로 그리고 있어요. 예, 그게 굉장히 그 도스토옙스키가 본인 생각이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된 것 같아서 굉장히 놀라지 않았나 이랬던 것 같아요. 340조 딱 그 대사가 있네요. 미ሽ킨 오래전부터 자네에게 묻고 싶었는데 자네 신을 믿나 믿지 않나? 로고진이 물었다. 자네의 질문과 눈초리가 무척이나 이상하군. 공작이 무의식 중에 한마디 했다. 나는 이 그림을 감상하는 걸 좋아해. 로고진은 또다시 대답할 생각은 안 하고 중얼거린다. 이 그림을 좋아한단 말인가? 신앙으로 말할 것 같으면 341조. 미ሽ킨이 말했다. 신앙에 관해서 말하자면 지난주에 나는 이틀에 걸쳐 네 사람과 각자 만난 적이 있었네. 오전에는 새로 개통된 기차를 타고 가다가 S라는 사람과 이야기를 했고 그 사람과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이 내내 그 문제에 빗나가고 있었던 거야. 그 이전에도 무신론자를 만나면은 무신론자가 자기가 얘기하는 신이라는 문제에서 계속해서 오히려 자기가 더 벗어난다는 얘기예요. 물론 겉으로는 무신론을 옹호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신이 없으면 무신론이 성립이 안 되니까 오히려 더 신을 더 집착하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345초. 그러고 나서 로고진이 그러니까 십자가를 서로 교환을 해요. 그러니까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되고 좀 흉금을 터놓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교환하자는 얘기인가? 그렇다면 기쁘게 자네 제안을 받아들이겠네. 우린 이로써 의형제가 되는 걸세. 이게 어쨌든 간에 공작은 자신의 주석 십자가를 그리고 로고즈는 황금 십자가를 교환했다. 뭐 이렇게 서로 의형제를 맺었다는 거죠. 347쪽 그리고 나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게 운명이라면 그녀를 데려가게. 그녀는 자네 것이네. 내가 양보하지. 이 로고즈는 기억해주게. 굉장히 로고진 입장에서는 로고진답지 않은 그런 태도였죠. 그리고 다음 장에서 대단히 중요한 5장이 시작이 되니까요. 여기서 마치고요. 조금만 로고진이 공작에 대해서 마음을 열었다. 그 점만 좀 생각을 하시고 5장을 좀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백치 일곱 번째 시간이었죠. 네, 백치 일곱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